자, 냉전에 관한 외교사 강의 3차 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3차 시는 냉전에서 중요한 냉전을 규정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핵무기와 그 강대국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냉전 시대에 개발이 된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개발을 했고 소련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49년도에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기존의 어떤 재래식 전력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는 그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선제 타격을 통해서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가서 점령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의 무기만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괴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먼저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핵무기로 반격을 하면 우리 역시 괴멸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그 second strike capability라는 거죠. 이격 능력, 2차 공격력의 능력 때문에 이 전쟁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하지 못하게 초기에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핵무기가 냉전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그리고 그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죠.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것을 통해서 냉전을 유지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외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핵무기의 그런 성격 때문에 냉전의 질서가 냉전의 모습으로 즉 핫오러 열전의 모습이 아니라 냉전의 모습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당시 냉전 시대에는 이 핵을 통한 공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방어 전략 그리고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죠. 중공군이 참여를 하자 메가더 장군이 만주에 그 핵무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그래서 해임되기도 했죠. 또한 트루먼 대통령 역시 그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 그것이 나중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당시에 미국의 전략공군은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한 선제 공격 계획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소련의 선제 공격에 대한 대량 보복이 아니라 미국이 선제 공격 계획을 했다는 것도 냉전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소련의 대미국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 미국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고 소련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방어적인 것이었는지 혹은 공격적인 것이었는지 뭐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그 냉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초기에 핵무기를 경쟁에서 열세였습니다. 그 미국보다 4년 늦게 그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했고 초기에는 그 이런 것들이 취약했기 때문에 소련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관점이라고 만약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과장을 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더 강하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과장을 하고 또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고 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던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련은 당시 전략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과 아주 가까운 큐바의 그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함으로 해서 그런 전략적 열세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뭐 그런 해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는 여하튼 냉전의 안정성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 더 이상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강대국 사이에 벌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기보다는 또 다른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쟁을 하는 모두가 공격을 하는 쪽이나 방어를 하는 쪽이나 모두가 파멸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밸런스 오브 테러와 같은 것들이 냉전의 군사화를 방지를 하고 냉전의 정치화를 야기를 하고 또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주변 지역으로의 어떤 그 갈등들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50년대 한국 전쟁이나 60년대 베트남 전쟁 뭐 이런 모습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1950년대에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유럽 정책이라는 것을 입안을 합니다. 이건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방어를 책임진다는 어떤 의미로서 나토 국가들에게 직접 핵무기를 제공을 했는데 이건 핵무기 통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유럽에서의 그 핵무기 통제의 위험성이 생기면 그만큼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는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에서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하고 핵 공격에는 핵 공격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인데, 그럼 이것 자체도 반발을 일으키는 게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이 핵 공격이 아닐 때 핵 공격을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미국이 나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방어를 확실하게 공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안보 공략에 대한 나토 국가들의 불안감이 증가된다는 거죠. 즉 핵무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핵무기가 존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핵무기로 인한 이러한 변화들이 없었을 텐데, 재래식 전략으로의 어떤 그 대응 태세를 취할 텐데,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혹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때문에 조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공할 만한 그런 파괴력 때문에 상당히 냉전 시대에 상당히 조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핵무기가 45년 이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으면서 냉전이 종식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냉전의 측면에서 강대국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냉전을 이야기를 하면 그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 관계만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한 그 강대국들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들의 관계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과 소련의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주의권 내부에서도 그 미소의 냉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기의 중국과 소련 관계는 뭐 상당히 좀 복잡한 면이 있었지만 무난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1923년도에 소련이 국민당 정부를 승인하고 군사 원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원조를 하는데 당시에는 공산당이 아니고 국민당 정부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1950년 2월에는 중국과 소련이 우호 동맹 조약을 이제 개정을 하는데, 이건 그 마오쩌둥과 모택동과 스탈린의 어떤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그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은 중국의 공산당이 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적절치 못한 것인데, 이제 1949년 10월에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을 한 다음에 마오쩌둥이 소련의 모스크바로 가서 그 스탈린과 이런 그 동맹을 맺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소련은 2차 대전으로 확보한 만주 지역의 이익을 포기를 했고 중국에 3억 달러 이상 원조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상당한 그 동맹 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중국 역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향소 일변도 정책이라고 해서 그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의 그 형제국인 그 소련에 대한 정책을 소련에 대한 향한 정책이 일관적인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의 결속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소 분쟁은 당시 스탈린 시기부터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마오쩌둥이 그 49년 말에 그 모스크바를 갔을 때 사실 스탈린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 동맹을 개정을 했지만 당시 스탈린이 잘 만나주지도 않았고 일정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뭐 나름대로는 스탈린이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것이 또 스탈린에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산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한국 전쟁 당시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김일성이 남침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탈린의 허가를 50년도에 받게 되는데, 스탈린은 소련이 참전을 하면 미국이 알게 되고 미국과 소련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겠다,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죠. 근데 당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1년도 안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49년 10월에 그 혁명에 성공을 하고 아직
그 내부적으로 안정화시키지는 못한 상황이고 대만 타이완 장개석이 옮겨간 대만 타이완을 정벌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스탈린은 이제 그러한 그 중국을 활용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참여를 하고 대규모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이 그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함으로 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희생을 많이 얻었죠. 일단 인명 희생이 상당히 많았고 또한 한국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그 안정성을 꾀하고 또 대만을 정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소련은 뒤에서 물자 지원만을 하고 앉아 있고 참전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중국을 내세워서 희생을 시켰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갈등들이 이제 고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3년도에 스탈린이 사망하고 이제 나중에 흐루시초프가 서기장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격하 운동을 벌이고 이것이 당시 중소 갈등을 촉발했던 것이죠.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자라고 비판을 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반면에 그 소련의 흐루시초프는 중국이 교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그러니까 플렉서블하지 못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격화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분쟁이기도 충돌이고 분쟁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보면 소련과 중국 간의 어떤 세력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런 갈등들이 상당히 촉발이 됐고 50년대 또 중국이 대약진 운동을 취하면서 그 소련의 반발을 많이 야기를 했고 소련은 중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 점차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소 분쟁이 더 악화되는데 결정적으로 60년대 중반에 64년도에 중국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대체적인 이유는 당시 중소 분쟁이 강화되면서 소련에 대한 의존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소련이 위협을 함으로 인해서 핵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66년이 되면 문화대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또 중소 관계가 더 악화되고 실제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바롭스크 근처죠. 연해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스류강의 섬에서 중소 국경 수비대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집니다. 국경 분쟁은 합의는 됐지만 중국은 소련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이 주된 주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물론 한국 전쟁에서 전쟁도 하고 주적이었는데 이제 소련과도 군사적 갈등을 하면서 소련의 위협까지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냉전의 모습은 이데올로기적 대결이든지 경제체제 대결이든지 정치체제 대결이든지 전략적 경쟁이든지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고 미국 역시 중국을 소련의 형제국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차원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그 냉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냉전의 한 축인 사회주의권 안에서도 분쟁이 벌어지고 또 다른 냉전이 사회주의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소련의 위협을 다시 크게 평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중국은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죠. 미국 역시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베트남에서 전쟁에서 철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철수를 하면 국제적으로 상당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베트남에서의 전쟁도 승리하지 못하고 미국이 저렇게 약화되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소련의 어떤 공세에 휘말려서 미국이 국제 질서에도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중소 분쟁을 미국이 활용하게 되고 닉슨 행정부가 키신저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냉전 구도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존에 미국 소련의 대결, 미국 중국의 갈등들이 있다 그러면 중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3국 간의 세 강대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냉전 자체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는 것.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경쟁이 아니라
전략적 구도의 변화에 따라서 냉전의 구도가 달라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냉전의 이데올로기적인 구도로 보면 지속적으로 미소 간의 갈등과 미중 간의 갈등들이 벌어지는 수 있는데 이 60대 말 중반 이후에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해서 중국과 소련이 군사적 충돌까지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련과의 대결 구도에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것이죠. 소련은 상대적으로 그 중국을 잃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중국까지도 중국과도 견제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놓여지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줄어드는 어떤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그 핵무기의 존재만큼이나 역할만큼이나 그 당시에 냉전을 규정하는 어떤 중요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독이 재무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죠. 히틀러의 독일을 생각을 하면 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고 다시 독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 독일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그 장악되어서 안정되고 분단되었지만 서독 지역은 일단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다시 부상을 해서 팽창을 하고 공격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데 소련의 위협이 더 커졌다는 거죠. 즉 2차 대전 전과는 달리 소련보다는 독일이 더 파트너로서 인식이 되게 되고 또 서독은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나토 창설 이후에 재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죠. 즉 이전에 논의했듯이 독일 문제가 유럽의 중심 문제이고 유럽의 중심이 있으면서 모든 갈등의 근원이 되고 또 연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일을 안정화시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유럽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소련의 위협이 냉전 시대에 고조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독일을 어느 정도 방파제 역할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위협보다는 소련의 위협이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독을 재무장하는 것에 대한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역부족이었는데 50년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련의 스탈린이 동아시아에서도 저렇게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유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분단된 독일 지역에서 그런 세력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하면 유럽이 더 불안정해지고 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유럽 국가들의 관점에서는 서독을 재무장하면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국의 반대 때문에 서독의 재무장이 실현되지 못했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유럽 지역에도 이런 위협 인식이 더 증가되면서 이제 독일이 재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위협이 독일의 위협을 능가했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것이죠. 소련의 위협보다 독일의 위협이 더 컸던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 국가들의 태도는 달랐죠. 러시아의 위협보다 독일의 위협이 더 컸던 1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대응은 달랐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서독을 활용을 해서 소련 팽창을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고 또 서독은 나토 안에서 배속되어서 관리를 하면서 또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독일의 어떤 부흥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부흥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나토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을 하고 냉전 시대에 주둔을 하면서 소련을 견제를 하는 역할, 그리고 유럽의 안전 보장을 하는 역할도 있고, 그래서 소련에서 유럽 침공을 억제하는 대소련 동맹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독일의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의 관점에서도 독일의 군사적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끼리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대소련 동맹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유럽의 안정을 위한 소련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안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냉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결국 소련의 제한적인 팽창과 도발을 보면 소련이 현상 타파 국가의 모습을 상당히 보여준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냉전 시대에 알고 있었던, 그렇게 믿었던 정도로 소련이 현상 타파 국가였는지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냉전의 역사를 다시 재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냉전에 대한 전통주의적인 해석, 소정주의적인 해석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이 제공되어 있죠. 국제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인 대결, 세력 대결, 그리고 그 구도의 세력 균형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한쪽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당시 국가들의 대외 정책적인 모습, 세력 변화의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련이 팽창한 것은 맞는데 미국이 당시에 믿고 인식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이고, 스탈린이 상당히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변화된 국제 정세에서 본인에게 그리고 소련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개입하지 무지막지하게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히틀러 정도의 그런 세력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즉 소련의 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곳에서 팽창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또 미국의 대응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한국전쟁 직전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스탈린이 사망을 한 다음에 소련의 모습을 보면, 또 후르시초프 시대나 이 시기에는 보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대립을 하지만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의 성격의 변화, 그리고 전략적인 상황의 변화,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서 냉전의 모습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